금천구에서 시청 중인 금태환님 감사해요. 임산부 탄압, 개도 못 먹는 꿀꿀이죽, 거미줄 처진 물까지. 대한민국 인질 폭격의 전 세계는 그야말로 충격. 그런데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 철수를 시작으로 미국 본토 무려 24개 주 28개 거점에 무자비한 폭격이 터집니다. 현대차 생산 라인 702개 전면 셧다운, LG EV 배터리 공급 무기한 차단, 게다가 마지막 끝판대장까지 분탄하며 미국은 조선까지 무려 208개 분야 뼈마디가 동시다발로 박살이 났습니다. 심지어 나사 위성 보도정찰망 통신까지 전면 차단되면서 실리콘밸리는 물론 경제, 안보, 국방, 금융 시스템까지 미 본토는 회생 불가 초토화 상태, 손실액만 27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급기야 미 상무부는 그날 새벽 국가 비상사태를 긴급 선포하는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미 워싱턴 상무부 부국장의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이제 네가 인질됐다.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아침 6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제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윤세아의 번호였죠. 하지만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에단, 지금 조지아 볼트타운에 있어요. 구금시설에서 막 나왔는데 전화기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윤세아는 LG에너지 솔루션 소속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번 현대차 조지아 공장 체포작전 때 수감되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때 들린 윤세아의 증언이었어요. 한국이 마치 외교권이 박탈된 느낌이었어요. 변호사도 전혀 못 만났고요. 저는 즉시 차에 올라 조지아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는 연방 상무부에서 10년간 공급망 정책 자문관으로 일했습니다. 한국계 동료들과 함께 글로벌 기술 협정을 다뤄왔죠. 그런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볼트타운 연방 구금시설 비동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의 한국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충격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당황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남도현을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43살의 그는 전고체 배터리 총괄 책임자였죠. 평소라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날의 남도현은 달랐습니다. 인간의 예외가 된 기분입니다. 마치 개돼지가 된 것 같았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가 저에게 한 첫마디였어요. 무슨 뜻인지 물어보니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구금시설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다고 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12도로 유지됐고 금속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죠. 냄새나는 변기 옆에서 잠도 오지 않는 금속 바닥에서 어떻게 잘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물이었습니다. 수돗물에 검은 침전물이 떠다녔어요. 제가 경비에게 물에 거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미국 경비는 그걸 보고 거미줄 물이라고 스파이더맨이나 되라고 조롱했죠. 저는 남도현의 증언을 듣고도 마치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수감자 취급을 넘어서 한국 사람을 가축 취급한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던 46살의 실리콘 음극 공정장 한기석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임신 24주차인 여성 엔지니어가 구토를 했는데 경비가 여긴 호텔 아냐, 마셔라고 막말을 했어요. 처방약 반입도 불허했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게다가 미국을 도와주려 기술 전수하러 온 세계 최고 한국 기술자들한테 자행한 일이라니요. 그때 전지 화학 안정화 전문가 조태훈의 증언은 저를 더욱 충격으로 몰아넣었죠. 밤샘 조명을 켜두고 저희를 감시하며 동물 보듯이 하더라고요. 뭔가 기술 탈취를 목적으로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란 건 체포 과정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트럭 기사 로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냥이었어요. 마치 미국의 기술 탈취를 위한 한국 기술자 사냥 말이에요. 헬기 서치라이트 아래서 한국인들만 따로 번호 모자를 씌우더라고요.
그때 하청 경비 캐빈 M의 영상이 SNS에 유출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손 들고 무릎. 한국 기술자부터 먼저 잡아. 체포 순간에 대한 증언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증언했어요. 발로 머리를 밟고 걷어찼다고요. 한국 기술자들 중 일부는 미국 영주권자라면서 저항하고 싶었지만 총을 들고 있는 무장군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35살의 차세대 설계 PM 정유림의 발언은 제게 충격을 넘어 공포로 다가왔어요. 미국이 한국 기술자들을 모두 체포하면 핵심 라인이 멈추게 돼요. 그러면 미국 산업 전체가 주저앉을 거예요. 오늘의 구금은 역대 최악의 체포 작전으로 미국 교과서에 실릴 겁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법무팀 차단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현지 법무팀이 도착했지만 접견과 위임장 모두 반려됐어요.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죠. 그 사이 SNS에서는 한국인들의 수갑과 케이블타이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전 세계 트렌드에 미국의 한국 기술자 사냥이라는 해시태그가 올랐어요. 연방요원의 말은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한 요원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 기술자들이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미국인 현지 고용을 안 늘려서 체포가 된 거라고 말이에요. 게다가 캠프 전략가 마크 할러의 발언도 유출됐습니다. 한국인들은 압박에 굴복한다. 굴복하면 우리 미국 고용은 늘어나고 투자도 더 늘어나게 돼서 다시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된다. 심지어 현장 책임 요원의 모욕적인 멘트도 여러 차례 목격됐어요. 여긴 규정이 국기다. 한국 여권은 휴지 조각이야. 오늘 내 운명은 미국 규정이 정한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나온 발언은 제게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었어요. 특혜 없다. 미국 법은 예외 없다. 주한미군 13조 때도 공짜 안보 없다고 했다. 법 어기면 누구든 쇠사슬이다. 동맹 운운하지 말고 한국은 규정을 따라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10년간 믿어왔던 미국의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공정성, 인권, 동맹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죠.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법 체류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이 제게 브레인 스크린이라는 문건에 대해 귀띔해줬어요. 그 문건을 보고 나서야 저는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이 일의 전말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내부자로서 그리고 양심 있는 미국인으로서 말이죠. 윤세아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에단, 이게 정말 당신이 알던 미국인가요?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은 인질극이나 하는 인권 탄압 국가였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답은 이미 명확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작일 뿐이죠. 제가 본 것들, 들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여러분께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헬레나 피라는 인권 변호사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에단, 당신이 상무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저는 헬레나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첫 마디부터 제게 경고했어요. 합법 인력을 불법 체포하면 국제 분쟁입니다. 달러 신뢰, 채권 스프레드, 주 재정까지 흔들려 실물 경제 충격으로 번져요. 기업은 법보다 빠르게 자본을 뺍니다. 어서 미국은 한국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에 대비해야 해요. 아니, 그 전에 한국에 싹싹 빌고 공식적으로 비자 발급부터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미국 세계 1위 자리 내놓고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헬레나가 건넨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기술자 포획 작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어등급부터 C등급까지 872명의 명단이 있었고 가족관계와 포트폴리오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메모란이었어요. 3년 자문과 기소유예 교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작성된 문서인지 아세요? 헬레나가 타임스탬프를 가리켰습니다. 10개월 전이었어요. 불법 체류 정리라는 명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시점이었죠. 그날 오후 미 상무장관 앨리슨 브리그스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관세 25%가 싫으면 1인당 3,500달러 현금으로 내세요. 일본은 협정했고 한국 차는 앞으로 일본 차보다 15% 비싸질 겁니다. 누가 사겠어요? 3,500만 달러가 아니라 3,500달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 측 해석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한국 외환 보유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화 요구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한국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동료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민심이 폭발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렵 삼성, 현대, 포스코, SK, 한화, LG의 단계철수 로드맵 일부가 유출됐어요. 각 주의 주지사들이 경제 붕괴를 경고하며 연방정부와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나왔습니다. 한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 경제가 붕괴됩니다. 하지만 연방 측 답변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동맹의 예외는 없다.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과연 이게 옳은 길일까? 한국 정부의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외교라인에서는 전수조사와 법률 지원을 가동한다고 발표했어요. 시민단체들은 전수 인권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죠.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재계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총수가 비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 제게까지 전해졌어요. 미국의 사지뼈마디를 하나씩 벗겨내 몽둥이로 전부 부순다.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을 거래 정지시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었어요. 경제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제게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에코라고만 표시됐어요. 내일 첫 폭격이 떨어진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또 다른 문서가 제게 전달됐습니다. 브레인 스크린이라는 암호명이 붙은 기밀 문서였어요. 이 문서를 보고 나서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서에는 한국 기술 인력의 체계적 포획과 기술 탈취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었어요. 단순히 불법 체류자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던 거죠. 윤세아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녀의 반응은 분노보다는 차분한 결의에 가까웠어요.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네요. 남도현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헬레나 변호사는 이 문서를 보고 나서 더욱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 문서가 공개되면 국제적인 파장이 엄청날 거예요. 미국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제가 미국인이지만 정의는 한국 쪽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서 분석을 계속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계획은 적어도 1년 전부터 준비됐고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었어요. 상무부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법무부까지 관련돼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협상 시나리오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인질로 잡고 기술 이전을 강요하려는 계획이 명시돼 있었거든요. 겁주면 기술은 순순히 나온다는 연방요원의 발언이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정책의 핵심이었던 셈이죠.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던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보여주는 원칙과 일관성에 감탄하게 됐어요. 에코로부터 온 두 번째 메시지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삼성이 먼저 움직인다. 텍사스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그날 아침 9시 제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텍사스에 있는 동료 제임스였어요. 에단, 삼성이 방금 폭탄 선언을 했어. 텍사스 팹 단계 철수 일정을 공표했다고. 저는 즉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반도체 공장의 단계적 철수 계획을 발표한 거였어요. 장비 이관과 유럽, 아시아 라인 증설로의 전환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전 10시 애플과 클라우드 빅3에게 납기 재조정 통보가 갔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안전과 인권 보장이 확인될 때까지 북미 증설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어요. 제가 애플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분기 손실이 22억 달러에서 31억 달러 사이로 추정돼. 이게 정말 현실이야? 삼성의 두 번째 타격은 더욱 정교했습니다. 북미향 특정 칩의 납기를 8주에서 12주 늘렸어요. 의료용과 자동차용 MCU는 법적 최소 공급량만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 품질 인증 라벨 재심사 요구가 발표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세컨드 소스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공장 17개 라인이 즉시 감산에 들어갔어요. 제가 정말 놀란 건 삼성의 세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펌웨어, 결합맵, 수율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모두 유럽 노드로 집중시킨 거예요. 북미 현장에는 보안 점검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축소했습니다. 텍사스 현장의 한 노동자가 TV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린 장난감이 아니다. 아이 돌봄까지 포기해야 하나?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체계적인 대응에 감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노동자들의 고통이 안타까웠어요. EUV 슬롯 리밸런싱으로 북미향 단기 캐파시티가 28%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하지만 삼성만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 현대차가 북미 주력 트림 7개의 판매를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했어요. 전기차 신모델 6개는 개월 유예됐습니다. 현대차의 공격은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변속기, 모터, BMS 인증 재심사로 북미 OEM 공급망을 동결시킨 거죠. 딜러들은 절규했습니다. 매장에 팔차가 없어. 한 딜러가 제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어요. 에단, 이게 뭔 일이야? 갑자기 차가 없어졌다고? 고객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저는 답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4시 LG에너지솔루션이 움직였어요. 합작 3곳의 새 공급 스케줄을 재편하고 품질 데이터 서버를 분리했습니다. 모듈과 팩 인증 재심사로 미국 전기차 가동률이 급락했어요. 충전 인프라 롤아웃도 지연됐습니다. 급속 충전 알고리즘 업데이트까지 동결되면서 기존 전기차들의 주행거리도 뚝 떨어졌어요. 취소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지 절단 뒤 전기 충격 상태야. 정말 적절한 비유였어요. 오후 5시 포스코와 SK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전기 강판과 양극재를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면서 북미 모터 라인이 스톱됐어요. SK는 엣지와 결제 인프라 펌웨어 인증을 지연시켜 물류와 페이먼트의 병목을 만들었습니다. 월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VIX가 급등했고 제조업 지표가 급락했습니다. 채권 스프레드도 확대됐어요. 월가 전략가 모이라 T가 재계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프레드가 비상 구간에 진입했어요. 미국이 붕괴 중입니다. 그날 저녁 한국 정부가 연방, 주, 기관을 합동으로 피소한다고 발표했어요. ICJ 회부도 예고했습니다. 금융 보고서에서는 손해배상이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연방 재정 타격으로 국가 파산 시나리오까지 언급됐습니다. 고용 상황도 심각했어요. 관세와 공급망 여파로 제조업에서 7만 8천 명, 광업에서 3만 2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한다고 했어요. 연방과 주 정부 간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그날 밤 케이블 뉴스에서는 풍자적인 자막이 나왔어요. 트럼프, K몽둥이의 실신. 전기 충격 추가. 좀 과격한 표현이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줬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에서는 코리아 옵션 패스트 트랙을 제시했어요. 법적 보호, 조세 특례, R&D 클러스터를 일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윤세아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이게 다 계획된 일이었나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원칙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남도현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한국의 대응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민수, 방산, 소재 5축이 동시에 움직여 완벽한 파쇄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브레인 스크린 문건에서 본 바로는 미국 측에서도 더 강경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미 상무장관 앨리슨 브리그스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관세 25%가 싫으면 3,500만 달러 현금 패키지를 가져오세요. 진짜 동맹이라면 낼 수 있잖아요.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협상단을 향해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돈도 없으면서 명예는 많네요. 저는 그 장면을 생중계로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 정부 고위 관리의 발언인가 싶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증언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석방된 한국인들이 하나둘 증언을 시작했어요. 한기석이 제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거미줄 물을 억지로 마시게 했어요. 마시지 않으면 다른 처벌을 가하겠다고 협박했죠. 임신 24주차였던 여성 엔지니어의 증언은 더욱 가혹했어요.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강압적인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환자들의 처방약은 반입을 불허했고 독방 격리도 자행됐어요. 변호사 접견 중에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석방자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우린 사람이 아니라 시료였어요. 연방 측의 반응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미국 땅에선 예외 없다. 일본처럼 따르면 된다. 이 발언이 나오자 한국 커뮤니티가 폭발했어요. SNS에는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외교권이 없냐? 미국이 을사조약을 들이미나? 광장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했어요. No More USA라는 해시태그가 급부상했습니다. 불매와 철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어요. 금융시장도 요동쳤습니다. 대기업 주주총회에서는 원칙 준수, 투철한 대응이라는 결의문이 채택됐어요. 그런데 미국 고위 인사의 발언은 더욱 모독적이었습니다. 한국 차는 일본 차보다 5% 싸니까 팔린 거지. 일본은 협정했고 한국은 앞으로 15% 더 비싸질 거야. 누가 사? 일본보다 못하잖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인가 싶었어요. 한국 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집단적인 결기로 전환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오후 로펌에서 나온 브리프가 충격적이었어요. 손해배상 잠재액이 천문학적입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 경제가 마비되고 2차 대공황급 신용경색이 올 수 있어요. 화면이 암전되면서 자막이 떴습니다. 이제 칼날은 법정과 시장으로 간다. 그날 밤 윤세아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단,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의 멸시 발언들이 한국 사회 전체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어요. 남도현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상대와는 거래할 수 없어요. 조태훈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정유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과서에 실릴 거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권, 시장, 외교를 묶은 영린 프레임이 탄생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였죠. 그 무렵 제게 또 다른 내부 문서가 전달됐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추가 압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삼성 텍사스 공장 근로자 신분 전수조사와 체포를 검토한다. 캠프 인사의 발언도 유출됐습니다. 라인이 말을 안 들으면 사람을 잡아야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경악했어요.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제가 미국인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말이죠. 결국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의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요. 한국이 옳다면 한국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걸 저는 예감하고 있었어요. 에코로부터 온 메시지가 그걸 확인해줬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폭격이 시작된다. 미국은 준비가 안 됐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떨렸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아침 7시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의 이 그린 교수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은 반도체, 휴대폰, 서버, 센서, 이미징 등 세계 최정상 세부 영역만 400개 달합니다. 이 체인이 한 축만 비틀려도 미국 빅테크의 매출, CAPEX, 광고, 클라우드, 헬스케어가 연쇄 타격을 받아요. 분기 GDP 0.6에서 0.9%포인트 하락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성명서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삼성의 2차 공격은 더욱 정교했습니다. 서버와 HPC 메모리 우선순위를 삭제했어요. 의료용과 모빌리티 칩 라벨 재심사도 지속했습니다. 현대차의 공격은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북미형 AT 모터, 인버터 세트를 완전히 컷오프했습니다. 호환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거죠. 미 주지사 중 한 명이 탄식하며 말했어요. 현대 불도저에 얼굴이 깔렸다. 렌터카, 택배, 정비 체인들은 부품이 없어서 영업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한화의 방산 2연탄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극초음 속 요격 부품 납품을 정지했습니다. 실사 훈련이 취소됐어요. 우주와 ISR 페이로드도 지연됐습니다. 합동훈련 캘린더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미 국방부 관계자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본토 뼈마디가 부서진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격은 전기 충격이라는 메타포를 현실화했어요. 급속 충전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동결했습니다. 팩과 모듈 인증도 홀드했어요. 딜러들은 절규했습니다. 주행거리가 뚝 떨어져서 취소 주문이 폭주해요. 한 업계 해설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지절단 뒤 전기 충격 상태입니다. 포스코와 SK의 공격도 치명적이었어요. 전기 강판과 양극재를 다른 지역으로 전환했습니다. 북미 모터 라인이 스톱됐어요. SK는 엣지와 결제 인프라 펌웨어 인증을 지연시켰습니다. 물류와 페이먼트에 병목이 생겼어요. 한국 정부는 연방, 주, 기관을 합동으로 피소했습니다. ICJ 회부도 예고했어요. 금융 보고서에서는 손해배상이 천문학적 규모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재정 타격으로 국가 파산 시나리오까지 언급됐어요. 고용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관세와 공급망 여파로 제조업에서 7만 8천 명, 광업에서 3만 2천 명이 실업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일부 주에서는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연방과 주 정부 간 갈등이 격화됐어요. 그날 밤 케이블 뉴스에서는 풍자적인 자막이 나왔어요. 트럼프, K몽둥이의 실신. 전기 충격 추가. 좀 과격한 표현이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줬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에서는 코리아 옵션 패스트 트랙을 제시했어요. 법적 보호, 조세 특례, R&D 클러스터를 일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윤세아와 만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이제 룰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도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거래도 없어요. 조태훈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이건 우리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한기석이 제게 한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미국이 우리를 업신여겼는데 이제 누가 더 필요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죠. 정유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기록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의 체계적인 대응에 감탄했어요. 민수, 방산, 소재 5축이 동시에 움직여 완벽한 파쇄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학계의 경고와 법정 공세가 더해지면서 카타르시스가 정당성까지 장착했어요.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원칙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응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피해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규칙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된 거죠. 에코로부터 온 메시지가 그걸 확인해줬습니다. 이제 미국이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원칙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손실을 감수할 것인가.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미국의 앞날이 걱정됐어요. 과연 우리가 이 상황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워싱턴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습니다. 제가 10년간 근무했던 상무부 건물 안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실무진과 강경파 사이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벌어진 설전을 저는 직접 목격했어요. 실무파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멈춰야 3년을 삽니다. 하지만 강경파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더 밀어붙여야 해요. 이대로 물러서면 미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요. 브리핑이 혼선을 빚으면서 시장 신뢰가 더욱 무너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현장의 수치들은 참담했습니다. 오하이오 경제국장 캐럴 제이가 제게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가동률이 31%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재앙 수준입니다. 엘라베마 노조의 빈스 엘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1만 1,700명 충격이 예상돼요.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죠? 월가 전략가 모이라 T의 분석은 더욱 암울했어요. 스프레드가 비상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건 국가 신용도 문제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관계자가 한 말이 제게도 전해졌어요. 돈은 우리가 내는데 수익은 미국이 90% 가져가요. 추가 투자 안 하면 관세 상향 조항까지 있어요. 굴욕입니다. 일본 언론의 논조도 변했어요. 한국은 균형이 아니라 패권의 손잡이를 잡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미국 캠프 일각에서는 여전히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지사, 노조, 학부모 단체까지 동시에 반발했어요. 약품 공급 지연으로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육용 장비 부족으로 학교들도 문제를 겪었어요. 배송 지연은 일상생활을 강타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TV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이들 교육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죠? 그런 가운데 더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한 참모가 시위대에 의해 피습당한 거예요. 경호가 격상됐고 시위는 더욱 격화됐습니다. 치안과 경제가 동시에 악화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원 측을 고수했어요. 전원 석방, 인권 진상조사, 공식 사과. 이 세 가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윤세아가 제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원칙은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남도현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존중받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조태우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미국이 더 급해하죠. 한기석이 제게 설명해준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게 더 강력한 힘이에요. 정유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과 우리의 차이를 이제 세계가 보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일본의 굴욕 고백이 한국의 주도권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기계적 원칙이 힘 그 자체로 작동하는 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미국은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데 한국은 냉정하게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성숙한 접근인지는 명확했어요. 에코로부터 온 메시지가 다음 상황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내부의 균열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한국은 준비가 됐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제 조국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일관성에 감탄하기도 했어요. 압박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한국 기술자들이 귀국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환영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의 물결이었습니다. 남도현이 공항에서 한 첫 번째 증언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일주일간 거미줄 물을 마셔야 했어요. 독방에 격리됐고 약물 투여를 거부당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죠. 윤세아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변호사 접견 중에도 감시받았고 때로는 약물을 투여당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조태훈이 한 말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험 대상이었어요. 한기석의 증언도 가혹했습니다. 냉수 샤워를 강제당했고 밤샘 조명으로 잠을 못 자게 했어요. 정유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미국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럽은 K-스탠더드를 신뢰한다며 장기 계약을 확대했어요. 중국 관영 매체의 논평은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입으로는 규칙, 손으로는 인질. 웃음만 난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추가로 급락했어요. 지역 채권에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 상무부의 발표였어요. 공식적으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였습니다. 공급망, 고용, 치안이 동시 위기 상황에 있다고 명시했어요. 전 세계 헤드라인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인질 폭격의 미국 비상사태 선포. 이 문구가 전 세계 언론의 주요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문구가 현실 헤드라인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한국의 대응은 더욱 체계적이었습니다. 재발 방지 협정을 제안했어요. 인권, 지적재산권, 공급망 신뢰에 관한 다자 표준화 방안이었습니다. 동참국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났어요. 유럽연합, ASEAN, 중동 국가들이 잇따라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내 정치 상황도 급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어요. 탄핵 논의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캠프 내부 녹취가 유출된 일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인질이었다.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권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무렵 워싱턴의 분위기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공무원들은 불안해했고 의회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제게 털어놓은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다른 관료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업신여긴 게 화근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새로운 표준이 속속 채택되고 있었습니다. 인권 보장, 기술 보호, 공급망 신뢰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규범이었어요. 윤세아가 제게 한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이제 우리가 규범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아니면 말고요. 남도현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존중하는 나라들과만 거래할 거예요. 조태훈은 더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했어요. 이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에요. 한기석이 제게 설명해준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 결국 원칙이 이겼어요. 정유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새로운 표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에코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변수였던 한국은 상수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인질이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정말 모든 게 뒤바뀐 거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인질로 잡으려 했지만 결국 미국 자신이 인질이 된 거였어요. 한국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죠. 국제사회의 평가도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원칙을 지킨 나라, 미국은 원칙을 버린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10년간 몸담았던 미국 정부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일관성과 원칙에 감탄하기도 했어요. 압박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질극하다가 미국 국가 비상사태라는 현실 헤드라인으로 귀환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서사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이 규범을 설계하고 세계가 그것을 채택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였죠.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6대 기업이 공동으로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삼성, 현대, LG, 포스코, SK, 한화가 함께 내놓은 슬로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뢰 없는 곳엔 생산 없다. 이들은 유럽, 중동, ASEAN 3축 분산 투자와 공급망 구축을 발표했어요.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3P 협정이었어요. 사람, 지적재산권, 공급망을 뜻하는 people, property, 파이프라인 협정이었습니다. 이 조약에는 이미 30여 개국이 서명했어요. 동맹의 전제가 존중임을 명문화한 획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약문을 읽으면서 감동받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질서의 혁신이었거든요. 그 무렵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임신 24주차였던 여성 엔지니어가 기자회견에서 초음파 사진을 들어보이며 한 말이었어요. 우린 지켜졌습니다. 그 순간 개인의 눈물이 국가의 원칙으로 봉합되는 걸 느꼈어요. 한 사람의 존엄이 전체의 가치로 승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결국 변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식 사과와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여전히 원칙적이었어요. 감사, 사과, 보상이 완료된 후 단계적 복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성급하게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았어요. 윤세아가 제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칙이 지켜져야 신뢰가 회복돼요. 남도현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조태훈은 더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에요. 한기석이 제게 설명해준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복수한 게 아니에요. 원칙을 세운 거죠. 정유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세들이 이 순간을 기억할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어요. 동맹을 재정의한 나라. K스탠더드. 이런 표현들이 전 세계 미디어를 장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나라에서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변했던 거였습니다. 룰메이커 한국. 이제 표준을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에코로부터 온 최종 메모가 모든 걸 정리해줬습니다. 변수였던 한국은 상수가 되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질서의 상수가 된 거였죠. 저는 그동안의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 거니까요. 미국도 결국 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이 보여준 원칙과 일관성을 배워야 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간단해요. 원칙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한국은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원칙으로 이겼어요. 일관성과 존중의 가치로 세상을 바꾼 거죠. 윤세아, 남도현, 조태훈, 한기석, 정유림. 이들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희생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의 서사가 국가의 서사로 승화되고 다시 국제적 변화로 이어진 거예요. 이중 카타르시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변수였던 한국은 정말 상수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상수는 존중과 원칙이라는 불변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목격한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그 표준이 받아들여지는 과정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 원칙들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국제 협력이 가능할 테니까요.